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이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아무런 합의를 못한 채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장에 빈손으로 왔다고 결렬 책임을 떠넘겼고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회담은 결렬됐지만 북미 모두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음 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주 후에 다시 만나자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신뢰 구축을 위한 미국의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다시 소환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검찰과 정 교수가 문답이 이루어진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고 나머지 시간이 조서 열람에 쓰여서 검찰은 곧 추가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화성 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가운데 청주 부녀자 살해 2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용하는 철도사고 복구 차량 유니목 15대 출동 실적이 3년간 모두 합쳐 단 2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 가격이 최고 10억 원에 육박하는데 재정 낭비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개인 동의 없이 2천여 명을 상대로 이뤄진 카카오톡 단체방 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열 논란에 대해 수사 대상자와 대화 없는 제3자의 정보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7개월 만에 개최로 기대를 모았던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 결렬됐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결렬의 책임을 떠넘겼지만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죠. 그렇습니다. 첫 소식은 먼저 이무영 기자가 전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만큼 두 나라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그리스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북미 협상에 대한 희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We're very hopeful that we will make some progress. We're mindful this will be the first time we've had a chance to have a discussion in quite some time, and that there's remains to be a lot of work.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와 비건 미국 특별대표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협상을 시작했고 8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끝났습니다. 협상장을 먼저 빠져나온 북한 대표단은 곧바로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고 곧이어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분명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며 심지어 북한 대표단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하노이 회담과 마찬가지로 비핵화 방식에 대한 간극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북미는 이번 협상에서 접점을 찾진 못했지만 대화 가능성까지 닫아놓은 건 아닙니다. 당장 회담 장소를 제공한 스웨덴은 북미 양측에 2주 뒤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북한은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실무협상이 결렬됐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회담 장소를 제공한 스웨덴이 2주 뒤에 추가 협상을 다시 열자고 제안했고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여 2주 뒤 스웨덴에서 만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다시 만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와 신뢰 구축 조치에 미국의 성의 있는 화답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추가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정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를 미국이 북한 내 비핵화 조치에 앞서서 먼저 허용하기는 미국 국내 여론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 조치를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서 이에 따라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비건 대표와 북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규현입니다. 북미 협상 결렬을 두고 여야 정치권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고 한국당은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중락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또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실현 여부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7개월 만에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대감이 컸던 만큼 안타깝고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그나마 추가 협상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추가 협상을 이어감으로써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은 채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시작으로 평가한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북미 협상 노딜의 시사점은 분명하다며 완전한 핵폐기 없이 섣부른 합의는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대북 정책을 놓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북미 협상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중재와 주도적 역할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목이 쏠렸던 북미 실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 출입하는 신동규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자, 예비 협상 때만 해도요,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줬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게 실무 협상이 결렬이 된 겁니까? 네, 오늘 낮에 외교부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 북미 실무협상 결과를 분석하느라고 주말인데도 상당히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외교부 직원들이요? 예. 일단 올해 2월에 있었던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 결렬은 상호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해법을 요구했던 북한과 일괄 타결을 선호하는 미국의 포괄적 합의, 이 사이에 간극이 컸기 때문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스웨덴 실무협상 결렬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양측 입장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그걸 좁히자고 만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측의 이제 협상 이후에 나온 얘기가 자기네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디어라는 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아직 미국에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미국 언론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대가로 섬유와 석탄 수출 제재를 3년간 미루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큰 틀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걸 미국의 기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른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건지 북한 입장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도 쏘고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쏘고 그런 위험수위까지 넘나들고 그랬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좀 용인해줬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실무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과연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이번 스웨덴 실무협상의 성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대화를 축으로 진행은 되지만 그간 있었던 실무협상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째서요? 정상 간의 합의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자는 취지로 만나는 거거든요. 실무협상이라는 것이요? 예. 바꿔 말하면 실무 단계에서 일정한 토대를 마련하지 않고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판문점 깜짝 회동처럼 경색된 실무 협상을 정상 단계에서 풀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미국의 대선 스케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올 연말까지 뚜렷한 외교 성과를 자랑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말이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산 답방. 이것도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 건너가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관련된 브리핑이 오늘 청와대에서 있긴 했는데 예. 이 김 위원장 방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할 말이 없다는 짧은 답을 내놨습니다. 할 말이 없다. 네, 일단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와대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미 실무협상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북미 실무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시각은 안 올 것 같다. 네. 자, 7개월 만에 북미 실무협상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북미 양측의 추후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고요. 북미 양측이 유연한 자세를 좀 잃지 말고 청와대도 대화 추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추적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서초동 집회 관련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쪽 집회 참가자인지 불분명한 50대 2명이 경찰을 폭행해서 검거되는가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SNS 프로필 사진을 집회 사진으로 올렸다가 다시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안병욱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노란색 피켓을 든 시민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바닥에 펼쳐진 하얀 종이에 응원의 글도 적습니다. 밤이 되면서 도로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촛불 파도 타기와 함께 대형 태극기를 머리 위로 흔드는 퍼포먼스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수호! 본체 개혁! 저녁 10시까지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 도로 등 곳곳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 장관 반대 집회까지 동시에 열리면서 서초역 일대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연결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50대 2명이 각각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어느 쪽 집회 참가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집회에 모인 인파를 찍은 사진으로 설정했다가 다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 장관 찬반 집회를 열어온 진보와 보수 단체들은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집회 참가자 수를 둔 논란에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숫자 공방을 자제하면서도 저마다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의 성격을 놓고서는 신경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입니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를 한국당 중심의 범보수 세력의 혼란 상황으로 규정한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반면 광화문 집회를 위대한 국민의 숭고한 명령이라고 해석했던 한국당은 서초동 집회를 여권이 앞장선 관제 집회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조국 구하기 집회는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 집회입니다.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싸움은 장외에서도 계속됐는데 이번에도 시작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이번 집회를 향해 조폭들의 발악이라면서 조폭은 자기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 안는다고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조폭을 다뤄본 자라 그의 눈도 조폭이 된 모양이라며 홍 전 대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숫자 부풀리기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참석 인원의 성격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한편 어제 검찰에 재소환됐던 정경심 교수는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조사 시간 동안 주로 진술 조서를 열람했고 실질적인 조사는 2시간 40분가량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김한준 기자의 기사를 보시고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일 건강 문제로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정 교수는 오전 9시부터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았으며 어젯밤 11시 55분쯤 귀가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며 조서 열람에 12시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을 감안하면 관련 의혹에 대한 실제 검찰의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포함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정 교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지난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두개골 골절 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장시간 조사받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정 교수를 다시 소환하는 등 한두 차례 더 부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서서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신상이 털리는가 하면요. 집회 참가한 목사가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이혁근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의 실제 조사 시간이 이제 2시간 40분이었다. 근데 검찰 조사실에는 오전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나왔잖아요. 예, 이 과정을 검찰 조사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는 진술, 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 열람, 그리고 조서에 문제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하는 조서 날인 순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도장을 찍는가 지장을 찍는 거? 그렇죠. 네. 어제 정경심 교수 2차 소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우선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한 시각이 오전 9시입니다. 출석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차 조서 열람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개천절 1차 소환 때 건강상 문제로 조기 귀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부분을 읽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는 이제 1차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 되겠죠. 오후 4시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가 본격적인 조사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20분가량 저녁 식사를 한 뒤에 7시부터 11시 55분까지 그 뒤에는 그때 이제 저녁 식사 전에 했던 조서를 열람을 하게 된 거죠. 네. 2차 조서 열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이제 조서 확인에만 한 12시간 가까이 썼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조서 열람이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12시간 쓴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네. 통상 그런데 한 번 조사에 2-3시간 정도 조서 열람을 하게 되거든요. 정 교수가 조금 오랜 시간 열람을 한 건 맞지만 사람마다 읽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역대 주요 인사들의 조서 열람 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시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를 했습니다. 조서 내용을 외워서 향후 방어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 이게 또 여전히 또 인터넷, 온라인을 좀 달구고 있어요.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조국 장관과 그때 압수수색 담당 팀장 검사가 서로 간에 통화를 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통화한 검사가 김모 검사라면서 SNS상에 김 검사의 신상이 퍼져나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 장관과 통화를 한 건 김 검사가 아니라 이모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저 모자이크 된 부분이 바로 이제 김 검사라는 분이란 얘기죠. 그렇죠. 저분이 통화한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인 김 검사의 사진을 놓고 외모를 평가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명예훼손성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김 검사의 남편과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가짜 뉴스는 사실관계만 제대로 나가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국 수사를 둘러싸고 서울 곳곳에 뭐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집회 관련해서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제 여당에 고발을 당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좀 시작이 되었는데 경찰청장한테 저 고발장을 제출했었죠, 국감장에서. 네네, 민감용 경찰청장한테 고발을 하게 되면서 이게 논란의 첫 출발이 됐는데요. 김 의원이 어떤 취지냐면 전 목사가 지난 3일 보수 집회에 앞서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 청와대 진격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면서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 주변에서 폭력 행위를 벌이다가 46명이 연행당했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죠. 다수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청와대로 진격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내란을 선동한. 그런데 같은 곳에요. 오늘 한 시민단체가 반대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일종의 결과적으로 맞고발인 셈이죠. 취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 정당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을 비판한다고 이제 고발한 자체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 397만여 건을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뭐 이제 양상이 고발전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내용이 그만큼 많고 그 내용에 전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뉴스 추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계 복귀 설이 돌던 안철수 전 의원이 독일을 떠나 미국에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국내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안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유승민 의원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마라톤 저서 출간 소식을 전하며 1년 2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한 안철수 전 의원. 이를 두고 국내 정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안 전 의원이 직접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포드 법대에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선 미래와 먹거리를 고민했다면 미국에선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의원에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동참을 요청했던 유승민 의원은 안 전 의원이 힘을 보탤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도 어차피 정치를 하려고 뜻을 세운 분 아닙니까? 안 대표께서도 마땅히 힘을 보태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메시지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유 의원은 또 변혁 소속의 15명 의원의 뜻만 모이면 결단할 수 있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기도 한 안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당분간 국내 정치와 계속 거리를 두면서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 자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성이 아닌 청주에서 2건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당시에 있었던 미제 사건들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굴착기 기사로 일했던 용의자 이춘재는 1991년 1월부터 결혼 등으로 경기 화성에서 충북 청주를 오가며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1994년 1월까지 청주에서 2건의 살인사건을 더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청주에서 미제로 남은 부녀자 살인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1991년도 가경동 여고생 살인사건과
1992년 복대동 20대 주부 살인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건의 미제 사건도 이전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모두 여성이 피해자였고 성폭행 정황이 있었으며 스타킹 등으로 양손이 뒤로 묶여 있거나 속옷이나 재갈이 물려 있었던 점입니다. 화성 사건처럼 짧은 간격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판박이 사건처럼 닮은 범행이 자신의 범죄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른바 시그니처 범행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경찰에 검거되지 않는 본인만의 범행 수법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용의자가 거주지 주변에서 시그니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으로 볼 때 미제로 남은 청주 사건과 연관성이 클 것으로 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철입니다. 그런데 이춘재 자백으로 의문이 돼버린 화성 사건이 있죠. 유일하게 범인이 잡혔던 바로 8차 사건입니다. 당시 지목됐던 범인은 이미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이번 이춘재의 자백으로 당시의 경찰이 강압적이고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들도 있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일까? 네가 진짜 죄가 없어? 어? 내 눈 똑바로 봐봐. 어? 범인이 잡혔던 화성 8차 살인 사건을 이춘재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22살 윤모 씨를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았고 모방 범죄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압 때문에 한 자백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씨가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여 년 전 경찰의 강압,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20년 넘게 옥살이를 시킨 게 됩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윤 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 윤모 씨를 포함해서 관계자들, 사건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수사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수사 중에 있고요. 경찰은 이춘재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시에 유니목이라는 대형 트럭으로 복구에 나섭니다. 한 대당 최대 10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차량인데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의 출동 횟수를 살펴보니까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비싼 장비를 사놓고 낭비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 내용 신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녹색 대형 트럭이 기차를 끌고 철도 위를 서행합니다. 한 대당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트럭 유니목으로 기동력이 좋아 제설이나 소방활동 등에 쓰입니다. 국내에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사고 복구 차량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국에 총 1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최근 3년간 출동 기록이 고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유니목을 도입한 코레일 측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다른 장비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해놨지만은 빠르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의 대처 유니목보다는 더 빠르더라. 반면 낮은 운용 실적에도 해마다 유니목의 유지 보수 비용은 점점 늘어 최근 4년 새 5억 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권에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방치 원인을 파악을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거나 처분하는. 큰 돈을 들였지만 정작 활용도는 낮은 유니목,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5년 전 사이버 사찰 논란을 불어일으켰던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의자와 함께 단체 카톡방에 있던 2천여 명의 전화번호와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법원은 과잉 압수수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정진우 당시 노동당 부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검열에 해당하는
과잉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요구 집회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정 전 부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던 2천여 명의 사람들의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누구의 공식적인 통지도 안 받은 채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이유로 국가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는데 약 5년 만에 내놓은 법원의 판결은 영장 허용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장의 내용과 목적에 따를 때 그 당사자와 대화를 나눈 상대방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게 들어온 제3자들도 모두 당해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적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이 압수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노재팬 노아베 일본 안 가고 안 사기 이후 7, 8월 휴가철 생산 유발 감소액이 조사가 됐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3,500억 원이고요. 우리는 399억 원. 일본이 우리보다 9배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수입 맥주 판도도 요동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본 맥주가 부동의 1위였는데 폭락을 했죠. 어느 나라 맥주가 1위가 됐습니까? 보니까 1위는 벨기에, 2위는 네덜란드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벨기에, 네덜란드 6.25 때 참전해줬던 우리 우방들인데 잘 됐네요. 그런가요? 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을 아예 여행 후보지에서 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행을 안 가거나 물건을 안 쓰거나 그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좋은 관광지 여행지였는데 이렇게 못 가게 되어서 지난 7월부터 2달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7% 줄어든 반면 일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10%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예약 취소 경향이 적은 것에 기인한 예약 문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숙박과 음식 서비스 등 여행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지난해와 비교해 3,5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행 항공편이 급감한 여파로 400억 원의 손실을 봤지만 규모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9배에 달합니다. 관광교류 감소 피해가 아직은 일본에 집중되고 있지만 갈등 장기화로 일본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올가을의 불청객이라면 단연 태풍이겠죠. 지난주 미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는데 기상 예보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폭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3차례, 올해만 7번째 영향을 준 태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만 좀 왔으면 쓰겠어요, 차올로. 너무 한 달에 한 2번 물겨보니. 최근 4년간 9, 10월에 온 태풍은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의 기후 패턴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반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이제 우리나라에 슈퍼태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미국 해양대기청 제임스 코신 연구원은 60년 만에 전 세계 태풍 이동 속도가 10%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풍이 느리게 움직이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먹어 규모와 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지난 2003년 매미보다 강한 슈퍼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또 태풍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줄고 있어서 태풍이 그 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한반도까지 접근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동중국해로 올라오는 태풍 개수가 늘어난 데다 한반도 주변 수온도 올라 태풍이 힘을 유지한 채 오기 좋은 경로가 만들어졌다고 문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LG와 맞붙은 키움이 박병호의 끝내기 홈런으로 1차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라이벌 서울과 수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관열 기자가 전합니다. 키움과 LG가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선 9회 말.
박병호가 키움 선두 타자로 타석에 섭니다.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초구에 박병호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갔고 포물선을 그리며 125m를 날아간 공은 고척 스카이돔 가운데 담장을 넘겼습니다. 키움의 1대0 승리를 이끈 짜릿한 끝내기 결승 홈런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열린 역대 28차례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건 85.7%인 24번으로 키움은 올 시즌 홈런왕 박병호의 한 방으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을 야구 첫 번째 경기를 좋은 경기로 마감했고 남은 경기에서도 승리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고요한의 크로스에 이은 이명주의 환상적인 헤더골이 터집니다. 서울은 이명주의 결승골로 맞수 수원을 2대1로 물리치고 3위 자리를 지키며 상위 6팀이 묶인 우등반에 들었고 수원은 8위에 머물며 하위 그룹으로 처졌습니다.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놓인 10위 경남과 12위로 꼴찌인 제주의 맞대결은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조재철과 우주성의 닮은 골 득점을 앞세운 경남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휴일인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7도나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19도, 대구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하고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태풍의 강도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